자, 오늘의 또 핫이슈를 이제 꼽아보면은 이제 김건희 특검,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주거지 압수수색입니다. 저희가 썸네일로도 뽑았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제 대표가 된 뭐 콩그레툴레이션스를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자, 김건희 특검이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상계동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이제 수사 중입니다. 당시 이제 이준석 당시 대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대표였죠. 그런데 개혁신당 대표 취임 하루 만에 이제 진행된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왜 하필 또 지금 이렇게 하냐라면서 이제 시기가 미묘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좀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일단은 사실 지금 김건희 특검 자체가 제대로 된 수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16개 너무도 산발적인 혐의들을 지금 파고들다 보니까 한 가지를 제대로 입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나마 제일 가시권에 있는 것이 이 공천 개입 의혹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튼 녹취록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아무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를 하는 그런 내용 자체는 사실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늘 또 보도가 나왔던 것이 아무튼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 관련된 언급을 한 것은 맞다라고 또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공천 개입이라는 말이 성립을 하려면 오로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대통령이 억지로 공천을 받도록 만들었을 때 공천 개입이란 말이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이 5선 의원이에요. 아무리 여러 부당한 방식들과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자격이 없는데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에 억지로 공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거거든요.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관위원장 개인이 공천하는 게 아니에요. 공관위원들과 심의 의결을 거쳐서 자격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내용을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현 개혁신당 대표 최종 결재를 거쳐야만 공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음성 하나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졌는가를 검찰이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혹 자체가 굉장히 복잡스럽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규정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 자체는 시도는 할 수 있죠. 저는 범죄 입증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굳이 대표로 취임한 당일날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읽힌다. 그러니까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그러니까 눈의 가시 같은 이런 세력들을 통째로 엮어서 지금 싸잡아서 탄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나라가 지금 안팎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서 저희가 관세 얘기했는데 관세로 지금 안 되는 거를 특검으로 이제 좀 눈을 돌리려고 하는 건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준석 그 대표 주변 사람들과 개혁신당 분들의 그 당직자분들의 분위기를 좀 봤어요. 아침에 한 9시, 10시쯤에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뭐 도와줄 거 있어? 물어보니까 오히려 그쪽은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보니까 이준석 그 대표도 본인 집 문을 활짝 열어두고 그 시간에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미 자료 다 제출했다. 그래서 뭐 압수수색 오면 법 절차에 의해서 맡겨가겠는데 다소 좀 약간 유감스럽다. 뭐 이 정도 표현인 거고, 그 정작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그동안 했던 정책 일이나 열심히 하는 거지 뭐 그 특검이 알아서 일하겠죠. 이런 분위기더라고. 그래서 그러니 했고, 제가 그래서 그 특검 법안부터 바로 다운받아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까지 압수수색할 일인가. 근데 특검이 그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말씀하신 16가지 중에서 이제 9호, 10호, 11호인데 여기에 보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이런 이름들은 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2022년 6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그 직후에 7월 달에부터 시작해서 이준석 대표가 당에서 쫓겨나기 시작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이러한 전후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까지 압수수색 할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들면서, 법리적으로 보면 어떻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그 약간 수감 생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내 경선 개입인데, 그때 네. 어떤 지였냐면 대통령이 개입했다 그래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조항에 걸린 거예요. 그거 말고는 공직선거법 47조의 2항의 당내 경선 개입에 관련된 조항이 잡히려면 금품수수나 자리 보존 약속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준석 대표를 잡으려면 그러한 내용이 있어야지 되는 건데 이준석 대표가 뭐 금품 수수나 자리 보존 약속을 가졌을 리는 없을 거라 보여지고요. 당시에 공무원이 아니었고 당시에 당대표면 당대표의 지위로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분란과 잡음이 있을 때 네. 공관위원장이나 혹은 공관위원들한테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런 잡음이 왜 나오는 거죠? 그런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는 피의자로 지레 짐작하는 것 같은데 특검이 잘못 짚었다. 잘못 짚었고 특검이 뭔가 정치적으로 본인들의 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저는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가 맞지가 않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특검 수사를 하면서 저는 무리한 프레임을 가져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거예요. 대통령이 정당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떻게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그런 혐의를 적용할 수가 있는가? 전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당연히 노골적으로 누구누구를 찍으라고 하명을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총리제의 그 뭐 총독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사실 공관위원장과 소통을 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정치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를 서로 상의하고 협의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무 개입의 그런 좀 포괄적인 논리라고 한다면 고위당정이라고 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정부 관계자와 여당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협의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당무 개입이라고 해야 돼요. 여당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령을 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저는 맞지 않는 프레임이 지금 정치권을 장악을 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가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얘기를 현직 대통령에게 쏘아 붙임으로써 촉발된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네.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이것을 정확하게 어떤 혐의로 불법인지를 규명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공무원이지만 동시에 당원이거든요. 1호 당원입니다. 당적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무원이 우리나라의 대통령뿐이에요. 그 정도로 복잡한 정체성을 안고 있는 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인데 대통령의 어떤 행위들을 어떤 뭐 공무원이냐 뭐냐라고 이제 일도 양단으로 규정을 해서 문제 삼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정치 행위 자체가 어렵고 그런 논리면은 감옥 안 갈 대통령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야를 불문하고. 지금 이제 뭐 댓글에 고양이님, 뭐 진케이님, IM 럭키님 분들이 하시는 말이 1년의 대선 토론에서 일명 젓가락 발언 때문에 그 발언 때문에 것이다. 예, 그 복수한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반응이 주변 그 제가 아는 제 주변 국민들의 첫 번째 시선이었고요. 두 번째 한 길 더 깊이 들어가자면 뭐냐면 지금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많이 수사받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구분을 어떻게 짓냐면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이분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됐을 때 그 지역구가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는 지역구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동탄이죠. 그래서 지금 동탄 화성은 원래 민주당의 강성 지역이었습니다. 그 전에 화성시장도 3선 연속 민주당이 했고요. 근데 지금 이준석이라는 그러한 젊은 보수 정치인이 자리를 차지한 건데 뭐 정무적으로 판단해봤겠죠. 야, 이준석 날리면 어떻게 돼? 다시 민주당이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어떠한 화성에 대한 선거에서 그 보고 때문에 좀 더 가열차게 가는 거고 박찬대 그 당대표 후보자가 이준석에 대한 체포동의안 오는 대로 바로 처리하겠다. 지금 인원수로 맞으면 처리할 수는 있거든요. 다만 그게 그 실명이 아니라 그 비실명 투표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의 그까지 오면 이준석 의원의 정치력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요.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액세서리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논란입니다. 2022년이었습니다. 이것도 윤 전 대통령 당시 이제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가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이제 압수수색으로 발견됐습니다. 6천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인데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이시죠? 이게 윤 전 대통령의 재산시고 목록에는 누락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이제 빌린 거라고 했다가 지난 5월에 김 여사는 검찰이 낸 진술서에 직접 산 모조품인데 잃어버렸다고 입장을 이제 바꿨습니다. 특검은 이 목걸이가 진품인지 이제 감정에 착수를 했는데 만약에 가품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증거 인멸이 아닌지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김 여사가 보유한 샤넬 신발 12켤레도 이제 발견을 했는데
텐데 이 샤넬 신발이 원래는 이제 250mm, 그러니까 발 사이즈가 250으로 이제 조사됐는데 신발장에 있던 샤넬 신발은 260 사이즈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데렐라 마냥 하나하나 신겨볼 수도 없고 이거를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김 여사가 특검 압색 전에 260 사이즈로 다 바꿔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웃고 계시는데 네,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이게 너무 소설이어가지고 뭐 신발 사이즈를 바꿔놨다. 자, 우리가 이 역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명품이나 대통령 부인이 갖고 있는 명품이나 또 여성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뭐 브로치, 뭐 목걸이, 귀걸이, 이러한 구두, 의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실 원래 갖고 있던 재산을 비교해봐야 돼요.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아니 재산이 없는데 비싼 걸 걸치고 다니니까 저게 어디서 났냐, 국가돈 아니냐 라는 의심이 먼저 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나는 뭔가 그 삶에 있어서 서민적인 삶을 꿈꾼다 하면서 그러면서 뭐 샤넬 어쩌고저쩌고 이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의구심이 갖는 건데, 윤석열 그 대통령 처음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가장 깜짝 놀란 게 김건희, 그러니까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의 아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70억이었어요. 70억. 그러니까 70억 재산의 소유자의 그때 50대 중반의 여성이 샤넬 구두가 한두 켤레가 없겠습니까? 몇 켤레 더 있었겠죠. 그리고 저 목걸이 뭐 반클리프 목걸이 잘 몰라서 그런데 저게 이제 뭐 몇천만 원짜리라 하면 저런 게 한두 개 없었겠습니까?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목걸이 이렇게 비싼 거 갖고 있어, 이렇게 샤넬 구두가 많아, 이 자체만 가지고 비난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김정숙 여사나 다른 사람들이 비난했던 거는 신고한 재산이 없는데 또 서민적인 삶을 표방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입은 옷이 뭐 몇백 벌을 옷을 입고 다니니까 비방을 했던 것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러한 소모품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물론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 지금 그 문제긴 한데 맞아요. 본인이 충분히 본인 자력으로도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신발이 260mm가 있는데 제가 볼링 칠 때는 245까지도 신어요. 245에서 260까지 신거든요. 사람들이 다 신발은 이제 그 종류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소설은 쓰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데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하건데 지금 12켤레라고 했습니다. 신발이. 근데 이제 샤넬 같은 이제 명품을 사보신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게 사이즈를 바꾸려고 해도 사실 샤넬이나 그 윗단계인 뭐 에르메스나 이런 명품 신발들은 굉장히 사이즈가 그 최소한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량으로 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 신발들 중에서는 시즌용도 있어요. 그 시즌에만 나오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 12켤레를 다 똑같은 사이즈로 교환을 해서 바꿔놓는다? 이거는 조금 명품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저도 명품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뭐 사실 명품은 다 고유 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뇌물을 줬다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의 어떤 구매 내역과 그 고유 번호를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답이 나올 문제인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수사를 하나 잘 납득이 되지 않고 네. 사실 그 김건희 여사가 거의 80억 이상의 자산가입니다. 그런데 명품 몇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누군가한테 뇌물을 받은 거라고 단정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이를테면은 강선우 의원도 그렇게 명품을 좋아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까르띠에 시계 뭐 1980만 원짜리 재산 신고 안 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남편이 그 김앤모 로펌에서 연간 뭐 6, 7억을 버는데 재산이 왜 3억밖에 안 되느냐 이런 지적에서 다 명품 산 거 아니냐고 이런 지적들이 나올 정도로 사실 그렇게 사치스럽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0억 자산가에게 좀 이런 식의 프레임을 적용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조금 더 입증을 할 거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김정숙 여사야말로 좀 특검 대상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가 이건 명품 패션쇼 퍼레이드를 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 사진들 다 보셨을 거예요. 빼곡하게 쌓여져 있는 그 명품 이런 어떤 뭐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네티즌들이 찾아보니까 도저히 이건 집에 보관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수십억에 이르는 돈이고,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그런 현금성 예산이 집행된 정황이 있다라고 해서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런 거야말로 사실 수사를 더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